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오늘은 피카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피카소 이제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다가 발견한 건데 이게 이제 피카소가 애완견을 그린 그림 한 획으로 마무리했다. 이게 이제 900억이다. 좀 찾아봤더니 900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이제 다른 드로잉을 봤더니 8.7 밀리언이다. 100억이죠, 100억. 900억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비싸게 비싸죠. 100억. 조그만 거 요런 게 하나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도는 걸 좀 찾아온 건데 보니까 이게 피카소가 이제 다람쥐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본에 붙일만으로 그린 다람쥐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백만 장자가 피카소한테 당신이 4개의 선으로 여자를 그릴 수 있다면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피카소가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 난리가 났죠. 나도 100억 달러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좀 그래도 그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이분은 잘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요런 그림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피카소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 사실은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게 그 14살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중2, 3 때 요렇게 그린 거죠. 14, 15 요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유명해진 양반이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는 이제 입체주의라고 합니다. 큐비즘. 그래서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바이올린과 포도. 피카소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피카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잔의 후예입니다. 철학적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세잔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본질을 그리려고 했죠. 본질. 그래서 피카소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반드시 세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잔을 모르면 피카소를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를 절반 정도, 지금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교양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전에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바이올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피카소는 상상 속의 바이올린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상상 속의 바이올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생각보다. 이게 눈을 딱 감고 그 전체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면 잘 안 떠오릅니다. 이렇게 부분 이렇게 파편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제 꼬부라진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머리 부분, 요런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요런 부분이나 이제 그 몸체 부분에 이제 선이 4개다. 이런 것들. 요렇게 떠오르지 하나의 전체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첫사랑을 여러분들 첫사랑 다 있으셨겠죠. 그죠? 그녀 아니면 그분들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그 전체의 모습이 잘 안 떠올라요. 그 양반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나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잘 남는데 이 모습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습을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그 느낌 아니면 뭐 화낼 때의 느낌 아니면 헤어질 때 그 충격적인 모습 그거의 어떤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이목구비 이렇게 다 뚜렷하게 잘 안 떠올라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카소는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파편으로 존재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다 따가지고 다 이어붙여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린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렸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그러니까 서양미술사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죠. 서양미술사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도깨비불을 쫓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 근대 화가들은 어떤 이렇게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해서 그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태리 배우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게 이 배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 양반의 연기력, 성격, 품성, 지성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그려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근대 화가들이 사고 방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상상 속의 바이올린을 그렸느냐? 상상 속의 바이올린은 썩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다. 이렇게 순간적인 모습을
쫓는 것은 의미 없는 도깨비불을 쫓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이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 모습을 포착해서 그리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특이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데아론이랑 되게 관념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데아, 아이디어의 어원이죠. 이데아. 플라톤 형님의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제 가리키고 계신데 이데아론이 뭐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는 모방의 세계고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 마치 천국처럼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뭔 소린가 싶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의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자 딱 있으면 의자인지 바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자는 너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마다. 하나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모두 우리가 의자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형님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데아의 세계, 천국 같은 여기서 뭔가 살고 있었다. 살고 있다가 태어날 때 레테의 강이라는 망각의 강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먹고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완벽한 형태의 의자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 모방의 세계에 가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특이한 사고 방식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도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되게 조금씩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장미로 인식할 수 있느냐. 플라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장미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 완벽한 진리에 가까운 장미를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요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모방의 세계다.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원래 형태의 그림자만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데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진리를 찾잖아요. 그거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어렴풋이 기억해내서 현실 세계에 이제 썰을 풀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상 속의 바이올린은 이데아의 바이올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피카소의 그림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상상 속의 바이올린이다. 상상 속의 바이올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큐비즘인데 왜 큐비즘이냐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다 뜯어 이렇게 막 이렇게 블럭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이제 전개도처럼 블럭화되어 있으니까 큐비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그린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피카소가 형태를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여기 이제 몬드리안으로 연결되거든요. 몬드리안 이후에 이제 모던 디자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통이 붕괴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클래식 디자인도 멋있죠. 아름답긴 한데 저희는 요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거죠. 형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이제 모던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면서 일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여전히 100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죠. 사실 그림의 가격은 이제 현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이제 물신주의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물신주의 하면 약간 그 페티시즘 하면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페티시즘이 맞습니다. 물신주의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대상에 어떤 그 물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신주의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트럼프가 쓰던 만년필이랑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만년필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쓰던 만년필은 훨씬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물신주의인데 피카소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나중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이제 그림이 사소한 드로잉 하나마저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가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카소는 입체주의, 그러니까 상상 속의 바이올린을 그려서 본질을 변하지 않는 이데아 같은 그림 이렇게 그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